풍조로운 심리생활 5분 양육 꿀팁 시리즈입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순심이가 될게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닌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순심이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어머니도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이제 또 키우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살 아들과 30개월 아들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계획하지 못했던 둘째를 낳게 되어서 1년 휴직했고 지금은 복직하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둘째를 지금은 집에서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원래 기질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울지도 않고 조용하고 순응적인 아이였었는데 자랄수록 행동이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만히 뭔가를 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들고 있던 물건을 던져버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위험한 물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형이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는 책을 다 집어 던지고 안 내려오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친구와 키즈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옆에 다가오는 아이를 세게 밀어버리고 자기만 장난감을 독차지하려 하기에 제가 가서 아들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친구 밀면 다치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갑자기 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 순간 친구도 보고 있고 저는 완전 멘붕이었죠. 곰곰 생각해보니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는 말이 기억이 나서 할아버지를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동을 3살짜리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폭력성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연 주신 순심씨 둘째가 아직 어린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큰아들 같으면 설명하고 훈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제 아기니까 야단쳐도 고쳐지지 않을 테고 어찌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문제네요. 근데 그 순심씨의 걱정 속에는 왠지 그 시댁의 폭력성을 물려받았으면 어쩌나 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쁜 유전자 탓으로 돌리고 싶은 좀 충동을 느껴요. 왜냐면 이제 집안 내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정신의학 분야에서 그 문제 행동의 유전적 원인을 찾는 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해 왔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 1975년부터 장장 3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게 있는데요. 18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종단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출생 3개월부터 30살 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만나서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또 검사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환경과 성장 과정과 또 성인이 된 이후의 행동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 그 보통 우리가 기질이라고 말하는 그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IQ나 자극에 반응하는 그 경향성과 같은 이런 기질적인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중독, 범죄 이런 문제 행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오히려 다른 것,
것이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부모였어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감정을 전하고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심 씨의 그 3살짜리 아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집안 내력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진짜 그 어떤 기질적으로 그 자극에 대한 반응 경향성이 강하고 위험에 대한 뭐 둔감한 성향을 좀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질의 특성 자체가 나쁘다 좋다 혹은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자기의 욕구와 감정이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돌보는 사람의 섬세한 노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정서와 행동이 좀 안정적인 아이로 자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질보다는 환경이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뉴스에 보통 이게 나올 법한 그런 범죄자의 배경을 보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이와 또 취약한 환경이 잘 이제 만났던 그 조합이에요. 취약한 아이, 취약한 환경. 이 조합이 범죄자를 만든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러나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이와 뭐 조율하고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고 섬세하게 돌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기질적으로 안정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학대, 방치, 뭐 폭력, 뭐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리해보면 아이의 기질은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기울여도 유전자에 1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해야 되는 이제 항목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아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따로 배우는 기회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잘 못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이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아이의 기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양육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함께 공부하면서 비슷한 상황의 동료들과 고충도 나누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위로도 받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육의 지식을 얻고 상황별로 대처 방법을 연습하기도 해요. 나 자신이 부모로부터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취약한 유전자를 받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배워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안전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요긴한 심리생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